안녕하세요. 동대 북한학과 외래교사 이창입니다. 오늘 할 강의는 지난번 시기는 북한의 얘기를 좀 했는데요. 나만이 생각하는 통일과 통합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잘 사는 체제 중심의 통일이 상식적이다라고 얘기해서 수통일 논란을 때아니게 이제 가져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한의 한반도 통일 방안 역사를 좀 살펴보면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까지 남한의 통일 노선은 단독정부 수립에 기초한 반국 무력 통일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선생님은 이제 1946년 6월에 정읍에서 이때 이미 이제 북한이 임시 인민위원회를 설치했는데요. 통일을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같은 것을 조직해서 38선 이북에 소련을 철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반공통일 노선과 남한만의 이제 임시정부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당시 민족 지도자였던 김구 선생님 등은 1948년 2월에 이제 단독 선거가 이제 명확해지는 그런 분위기에서 산천만 동포에게 윽고함하면서 이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통일 조국을 건설하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 난의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 47년까지는 사실상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단독 정부를 세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점점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이 단독 정부 수립이 한반도에 전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셔서 이러한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함이라는 그런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김규식 선생과 같이 2월 16일에 남북 지도자 회의를 제안하고 이후 평양에서 열리는 4월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에 참가하면서 통일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조선 여론조사협회라는 여론조사협회라는 곳에서 2월 20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남북회담을 지지한다. 71%, 그리고 유엔 임시 조선 임시위원단은 철수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12.5%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단독 선거라든지 단독 정부 수립을 원하는 사람은 11.5%에 불과했고 물론 이제 단선을 동의한 사람이 5%이기 때문에 한 16%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정은 조선인민대표의 선거에 관련된 포고령을 내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지원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단선 반대 운동은 이제 제주도에서 일어난 4.3 민중항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군정이 탄압하면서 당시 3만여 명이 희생이 되는데요. 민족 지도자만이 아니라 제주도라는 큰 지방에서 도민 전체가 일어나는 그런 단독 선거 반대 운동을 치르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제주도는 재은의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선거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무튼 민족 지도자나 이런 지방 인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 선거는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7일 재헌헌법이 제정되죠. 재헌헌법은 사회민주주의적인 그런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많은 부분 긍정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통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영토 조항이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 이렇게 해서 재헌헌법은 분단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재헌헌법에는 통일이라는 문구가 없어요. 실제로 통일이라는 문구는 이제 나중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뒤에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재헌헌법은 그 자체로 한반도가 통일됐다는 전제하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정부의 통일 방안이 발표될 때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고 북한 동포들의 자발적 의사가 계속적으로 봉쇄되는 경우 대한민국은 당연히 헌법에 기초해서 무력에 의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주권을 회복할 권한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력에 대한 북한 주권 회복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력 통일 노선이 정식화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막을 민족 지도자가 이제 김구 선생님인데, 김구 선생님이 1949년 6월 26일 날 암살당하십니다. 근데 좀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암살범 안두인은 실제로 한국전쟁 이후에 완전히 사면이 됩니다. 이분은 이제 북한 평북 용천 대주주의 아들로서 일제강점기에 메이지 대학까지 가는 그런 어떤 사람인데, 물론 중퇴했지만 1947년에 반공단체 서북청년단에 가입을 했고, 실제로 육군 포병 장교로서 복무하다가 우리 김구 선생님을 암살했습니다. 근데 한국전쟁이 이제 발발해서 군인이 부족하다고 해서 군인으로 다시 복귀했고, 한국전쟁이 완전히 사면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김구 선생님 암살범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7월 19일 날 북한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화적 제스처로서 해석되는데요. 북한이 총선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7월 5일 날 남북의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가 대표위원들을 뽑아서 그 주관 아래 9월 15일 날 1949년 9월 15일 날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이제 우리 한반도는 비극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가 예전 강의에서 살펴봤지만 한반도가 계속 전쟁에 휩싸이고 있는데 민족 지도자 일부 중에도 그런 전쟁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남과 북이 전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그동안 많이 겪어왔으니 직간접적으로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전쟁이 발화되는 건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이 해방 전후에 많이 국론으로 성립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지도자들의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한 것에서 많이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1960년대까지 우리 남한의 통일 노선은 반공 북진 통일 노선에서 성건설 후 통일 담론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1953년 11월 23일 남북 총선거를 이승만 대통령께서 수용하고 그런 것을 갖다 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갖다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이전에 어떤 총선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수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바로 지나서 그게 이제 수용 의사가 11월 23일이었었는데 바로 12월 26일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전쟁 불사 발언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1954년까지 정치 교섭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한국전쟁은 재발되게 돼 있으니 한국전쟁에 참가한 나라들이 다시 한국전쟁에 참전해야 된다. 참전할 의사가 없는 그런 나라는 한국을 떠나라. 이제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정치 교섭의 장으로 1954년 4월에 제네바 회담이 열립니다. 제네바 회담이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조항에 있는 거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정치회담 90일 내에 개최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그런 조항에 따라서 진행되는 제네바 회담에서 우리 남한 정부는 한국전쟁 참전 16개국과 함께 공동선언을 발표하는데요. 그 공동선언에는 유엔 감시하의 토착 인구 비례에 따라 대표자가 선출되는 국회의원 선거가 자유선거가 한국에서 실시돼야 되고, 그에 기초해서 통일정부가 구성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한동안 전통적인 통일 방안으로 자리 잡히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그 제네바 회담에서 남과 북이 합의하지 못하고 이제 결렬되게 됩니다. 근데 55년에 8월 13일에 또다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협정을 즉시 폐기하고 북진 통일을 주장하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8년 1월에
평화적 방식에 의한 조국 통일 실현에 기한다. 이게 되게 추상적인 문구인데요. 평화 통일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진보당 당수였던 조봉암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조봉암 선생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간접죄로 체포를 했고 59년에 이제 사형에 집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2011년 1월에 조봉암 선생님은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재심 청구에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평화통일만 외쳤다고 해서 이제 간첩으로 사형을 당하게 됐던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59년 6월 24일에도 UPI 기자회견을 통해서 무력 북진 통일을 또한 강조합니다. 미국이 놀라가지고 그 당일날 바로 남한의 북진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런 이제 북진 통일을 주장하고 평화 통일을 탄압한 대통령이어서인지 부정선거와 함께 60년 4.19 혁명 때 하야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민주당의 유모선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8월 13일 날 유모선 대통령은 남북 통일은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이룩되어야 하며 이보다 선행돼서 풀어야 될 근본 문제는 남한이 혼란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리고 국력을 부강시키는 거다. 이렇게 해서 성건설 후통일론을 이제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과 북한의 문화 및 경제교류, 북한이 이때 경제교류, 문화교류를 제안하는데요. 그걸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사회는 4.19 혁명을 계기로 해서 4.19 1주년 통일 촉진 걸기대회 때 학생대표 이수병이 가자북으로 오라나무로 이런 만나자 판문점에서 되게 유명한 문구죠. 88년에 이제 학생들이 이 문구를 다시 외치기도 했는데 통일운동을 하면서 이런 연설을 하는 그런 시민사회 통일운동이 많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바로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래서 박정희 군사혁명 정부는 민간 통일운동을 전적으로 금지시킵니다. 북한 시제를 불인정하고 그리고 유모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민족적 숙제인 국토 통일을 위해서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비양의 전력을 기울인다라는 군사혁명정부 혁명공약 공약 제5항에 의해서 이제 성건설 후통일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4년에 한국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우리 또 젊은이들이 월남에 파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1973년까지 한 30여만 명이 파병을 하는데요. 경제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전쟁에서 10년 이후가 돼서 또다시 피를 흘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1970년대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1970년대에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힘이 약화되고 국제적으로 대탕트가 열리는 그런 과정에서 미중 수교도 진행되는데요. 우리 한반도에도 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 통일이 오히려 북한에는 수령제 사회주의가 그리고 남한에는 유신 독재가 발생해서 적대적 분단 체제가 확립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영향력도 발휘하게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0년 8월 15일 날 박정희 대통령 경축사에서 남북한 단계적 개선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제와 관련된 유엔회의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1년 8월 13일 날 남북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남북 적시회담을 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수락해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25년 만에 남북 공식 대화가 열리게 됩니다. 25년이면 휴전협정은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휴전협정에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과 북한과 중국이 휴전협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남북 공식 대화는 이제 25년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72년에 요새 많이 얘기하는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이것을 김용식 외무부 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긴장 완화 4개 조건 중에 하나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게 됩니다.
이것은 적시자회담과 무관하게 1972년 그 전부터 밀사가 왔다 갔다 하던데요. 5월 초에 밀사로 이우락 중앙정보부 장관, 그리고 또 5월 말에 박성철 북한의 부수상이 서울에 극비 방문하면서 이제 타결이 돼서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의 조통의 3대 원칙에 대해서 합의했다. 이렇게 하면서 7.4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그런 적십자회담과 이런 7.4남북 공동성명에 힘입어서 1972년 10월부터 1973년 6월까지 세 차례 남북 조절위원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발전시킬까 이런 조절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요. 여기서 남과 북이 최초로 합의한 게 1972년 11월부터 대남, 대북 비방방송을 중지한다. 그리고 군사분계선 상에 있는 확성기에 대한 모략방송을 중지한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전단지를 비방 전단지를 살포 중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전단지 살포에 상당히 민감해하는 게 이게 남북 최초의 합의, 공식적인 합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이렇게 민감했던 사안이고 되게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단지 살포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한다면 상당히 민감하게 해석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7일 날 이렇게 통일분위기가 무르익는데 유신체제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해산되고 국민투표로 12월 27일 날 유신헌법이 제정이 됩니다. 여기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폐지되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한 간선제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종신집권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간선제의 주체가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서 통일이 들어가고 헌법 전문에 조계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라는 그런 문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유신헌법에 어떤 독재자의 종신집권을 갖다 허용하지만 이례적으로 통일이라는 문구가 헌법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재헌헌법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통일이라는 문구가 이 유신헌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대적 분단 체제가 확립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1973년 6.23 선언이 발표됩니다.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겠다.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하자. 이것은 이제 상대방을 괴리를 여기는 서독에서 1950년대 출발했던 하슈타인 원칙을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것을 폐기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74년 연두교서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77년까지 우리가 이제 남북 적십자회담이 쭉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두 차례 문제가 생깁니다. 즉 1970년 8월에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있어서 남북 간의 대화가 이제 많이 차질을 빚어지게 되고 또 유신독재 선포를 해서 남북조절위원회가 중단이 됩니다. 물론 남북조절위원회 부의장단급 회의는 1975년까지 진행이 됐죠. 이 적십자회담도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1977년 12월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대화가 완전히 단절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978년에 박정희 대통령은 선평화 호통일을 강조하는 동시에 6월 23일 날 특별 담화를 통해서 남북 경제협력을 기구로 설치해서 진행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북한은 이제 거부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단절되는 시간이 이제 1970년대 후반에 펼쳐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79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무조건적인 남북 대화를 제안합니다. 그동안 남북이 제치되어 온 모든 분야의 문제들을 직접 논의하기 위해서 어떤 시기나 어떠한 장소에나 어떤 수준에서든지 남북한이 만나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무조건적인 남북 대화를 제안하는데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달에 이제 비극적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70년대를 마감해서 이제 80년대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80년대에 우리는 국익을 위한, 특히 88 올림픽의 성공을 위한 국익을 위한 남북 대화를 진행하면서 과도적인 남북 체제의 공존이 담긴 대북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즉 이제 북한도 1981년 새해 벽두부터 신군부 세력이 있는 남한 정부하고 대화를 제안했지만 1980년 1월 전두환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이라는 호칭을 제시하면서 북한을 존중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 1988년 서울올림픽이 서울 개최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이제 경사를 갖다 되게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82년에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 발표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민주자유복지에 기초해서 남북한 총선으로 통일국가를 수립하자는 예전의 통일 방안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2월에 이제 손재식 국토통일부 장관이 대북 시범 실천 20개 조항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그래서 남과 북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고 북한이 거부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서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게 상당히 재밌는데요. 1번이 서울 평양 간 도로 연결입니다. 2번이 이산 가족들 우편교류 상봉 실현입니다. 그리고 설악산 금강산 자연관광 공동지역 개발이고 해외 동포 조국방문을 위한 공동주관 판문점을 통해서 쌍방 지역 자유방문 자유교육을 위한 인천항과 진남포항 우선 개방 그 다음 모략장치와 방송 청취 통제장치를 제거하면서 정규방송 자유청취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때에 북한 선수단 판문점 통과 참가 보장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판문점을 통과하는 자유항해 보장 남북 공동 어로구역 설정 정치인 경제인 학생 등 각계 인사들의 상호 친선 방문 이제 11번인데요. 기자들의 상대방 지역 자유로운 취재활동 보장 12번 민족사 공동연구 그 다음 13번 종목별 체육 친선대회 교환 경기 그리고 국제경기 단위팀 참가 그 다음 14 일용품 생산 교육으로 쌍방 주민들 간의 생활편의 도모 15 자연자원의 공동개발 16 동일 제조업체 간의 기술자 교류 상품 전시회 교환 개최 그리고 비무장지대 내 공동 경기장 시설 건설하고 친선 경기하자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생태 연구 이런 공동 학술 연구를 진행하자 비무장지대의 군사시설을 완전히 철거하자 그리고 군비 통제 조치를 하고 군사 책임자 간 직통 전화를 설치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이 20개를 다 읽었던 이유는 뭘까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뭐 퍼주기 논쟁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북한 달라지지 않나 이건 뭐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이 얘기가 전두환 대통령 때 1982년에 제안된 얘기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남북 교류 협력을 다 포괄하는 그런 범주 얘기입니다. 내일 당장 실천할 수 있다. 여기서 색다른 얘기는 그 이후에 진행된 게 별로 없어요. 다 이 범위 안에서 진행됐다고 생각하고 이것조차 다 아직 이루지 못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요? 남북의 화해협력을 할 때 어떤 세력이든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가 진보적이기 때문에 북한에도 이런 선의의 제안을 하고 뭐 금강산 관광을 제시하고 누구는 보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거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보수적인 정부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안을 한다는 거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그리고 그런 범주 안에서 지금까지 남북 교류 협력이 진행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표를 한 국토통일원 장관, 손재식 장관은요, 83년에 이례적으로 북한이 주장했던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그럼 열자라고 역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해 6월 30일 날 KBS 방송국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유명한 뭐 트로트 가수가 이제
젊은 시절에 노래를 불러가지고 엄청나게 인기를 누렸는데요.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적 반응이 엄청나게 고조됩니다. 근데 가슴 아프게도 북한이 아웅산 테러를 도발하는 그런 만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북한도 미안했는지 1984년에 체육회담을 열자고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LA 올림픽과 서울 아시안게임, 서울 올림픽 등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화 제의를 수용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북한의 대화 제의를 수용했을까요? 바로 올림픽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0년 서울 올림픽이 결정됐는데 그해 모스크바 올림픽을 아프가니스탄에 소련이 침공했다고 해서 서방이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세계가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참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1984년 LA 올림픽에 미국에서 열렸는데요. 소련 동독이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미리 LA 올림픽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우리가 회담을 수용하게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LA 올림픽에 공산권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할까요? 88 올림픽이 역대 최고로 많은 국가들이 참석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서로 불참하는 분위기가 되면 88 올림픽이 빛발의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올림픽의 어떤 평화의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게 서로 참석하지 않는 동서 진영이 서로 참석하지 않는 그런 올림픽이 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IOC도 난리가 났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절대 88 올림픽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양 진영이 다 참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월 20일 날 전두환 대통령이 남북한 물자 교역 및 경제 협력 제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체육회담만 아니라 북한과 포괄적인 협력을 하자. 이러면서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에 남한의 수해가 많이 발생이 됐고 북한이 대남 수해물자 제공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적식회담과 경제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985년 5월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이 되고 예술단 공연 방문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과 본단 이후 최초의 민간 교류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각종 회담들이 열리는데요. 이런 회담의 기초에서 노태우 정부는 민족 자정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교를 더 활성화하자. 그리고 북방외교. 이후에 이 북방외교는 한수수교, 한중수교로 연결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북방정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서울올림픽이 개최됐고 당시 역사상 역대 최대 참가국들이 참석을 해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는 그런 경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북한은 남북 단일팀에 참가하지 않았고 올림픽 경기 종목 분담 이런 거에 대한 미합의로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북 국회회담이라든지 이런 각종 대화는 계속적으로 나왔죠. 이런 흐름 속에서 89년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여야 정치권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됩니다. 자주평화 민주의 3대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국제법상 국가연합인 남북연합의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통일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는 남북연합 과도기를 설정한 통일 방식을 제안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해하는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1990년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대화 및 교류 병행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국제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에 9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제 열리는데요. 고위급 회담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총리들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2년 10월까지 8회에 걸쳐서 서울 평양을 오가는 그런
대화가 개최가 되는데요. 이 대화에서 1991년 12월 13일 5차 고위급 회담이 절정에 이르면서 남북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이 서명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북 불가침 선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많이 주목해서 봤지만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때 우리는 북한이 국가와 국가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북한이 더 나서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한반도의 하나의 조선 정책, 즉 한반도 내에는 두 개의 독립국가 있을 수 없다라는 하나의 조선 정책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북한이 9월 유엔의 동시가입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 체제를 거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남과 북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이제 화해 교류협력으로 이제 나설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92년 초 중단됐던 팀스프리트 훈련이 10월에 재개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12월로 예정됐던 9차 고위급 회담이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북 기본합의서라든지 비핵화 공동선언, 불가침 선언은 잉크가 이제 사인돼서 잉크가 마르고 이것이 실행되기 전에 이제 이 9차 고위급 회담이 무산되면서 거의 백지화 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1994년 3월 팀스프리트 훈련이 재개되고 그래서 북한이 모든 남북 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2일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도 북한이 탈퇴하면서 1차 북핵위기가 발생되고 그때 한반도는 전쟁 위기로 치닫게 됩니다. 이런 전쟁 위기에 실제로 뭐 재미교표 중에 미군 조종사가 있었던 사람이 유서를 갖다 쓰면서 이제 한반도 영변 핵시설을 핀포인트 폭격이라고 하죠. 외과수술식 폭격으로 이제 폭격하게 되는데 참 걱정된다. 이런 글들을 쓰게 되고 그게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전쟁 위기를 막고자 이제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죠. 그래서 합의를 이루고 심지어는 이제 김일성 주석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해서 김영삼 당시 대통령한테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전달합니다. 근데 7월 8일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는 거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무산이 됩니다. 근데 이 무산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 8월 15일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약칭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이제 남한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 돼서 앞에서 여야가 합의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하고 그런 공식적인 통일 방안으로 학생들의 교과서에도 이제 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단계는 화해협력 단계. 그래서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2단계는 망북연합 단계. 그래서 교류협력을 제도하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3단계 일민족 일국가 통일국가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안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이후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가 되지 않아요. 뭐 화해협력 단계는 한 몇 년, 남북연합 단계는 몇 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되게 추상적으로만 진행이 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90년대 초반에 공산권이 몰락되면서 북한도 일정하게 몰락할 거다. 그래서 북한을 경착륙시키지 않고, 경착륙시키면 막 군사충돌도 일어나면서 통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 연착륙, 이렇게 대화를 유도하면서 단계적으로 수통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많이 크게 작동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다행히 10월 달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면서 팀스프리트 훈련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북미 제네바 합의가 열리게 됩니다. 카터 대통령의 방북이 효과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94년
북한 수해를 계기로 해서 95년에 북경에서 쌀 지원회담이 열리고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의 형태는 북한 경제난을 돕고자 하는, 해소하고자 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쌀 15만 톤을 지원하는데요. 이후 민간단체도 참여하면서 남북 교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95년 12월 15일 한국에너지개발기구 캐도죠. 여기 유럽연합도 참가하게 되는데요. 캐도가 북한에 경수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한국형 경수로, 두산중공업에서 만든 한국형 경수로 이제 북한에 제공돼서 북한에 이제 원전 탑닫기 기초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초공사만 진행되다 말았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부터 99년까지 한반도 평화체제 국제화 차원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제회담이 열립니다.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6차례 진행이 되는데요. 크게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11월 이제 민간이 남북 교류에 구체적으로 참가하게 되면서 금강산 관광이 해상으로 개시되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6월 달부터 소 500마리, 11월에 또 500마리에서 1000여 마리의 1001마리의 소떼를 몰고 방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의 결실로 11월 해상 금강산 관광이 개시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대망의 2000년대를 맞이하는데요. 2022년까지 어떤 이 2000년대 통일운동의 통일 방안, 통일 과정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보자면 사실상의 통일 국면에서 가다사다를 자주 반복하는 정체된 남북 관계가 발생돼서 한반도 평화 위기도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평화가 새로운 세계에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2007년 14 남북 정상회담까지 다 평양에서 개최됐지만 남북교류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김영기 통일부 장관은 당시에 현 단계 정부는 추상적인 통일구보다 구체적인 교류를 통해서 민족사회 통합하는 노력을 우선시하는, 그래서 법적 제도적인 통일에 앞서서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가는, 그래서 평화 토대 위에서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하는 이런 것들을 대북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의 통일, 실제로 남과 북이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평화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것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향후 제도적 법적 통일을 도모하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겠다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계속 거듭돼서 얘기했지만 남과 북의 통일 방안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됐죠.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진행하겠다는데 사실 남북 연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그 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감한 통일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교류 협력을 좀 우선시하면서 그렇게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시켜 나가는 쪽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개성공단도 열리고 그리고 금강산 관광도 육로 관광으로 많이 발전되게 됐죠. 근데 실제로 금강산 관광이 지속되기보다 2008년 7월에 북한의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인해서 중단됐고, 또 개성공단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지만 2014년 잠정 중단되기도 하기도 하고, 또 2012년 북한의 4차 핵심으로 해서 완전 중단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2년에 농축 우라늄 문제로 이미 2차 북핵위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대북 경수로 공급 사업도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반도 평화의 국제화 차원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6차례 육제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이런 중요한 합의가 도출됐는데 또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9.19 성명은 북한의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주변국은 대북 에너지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바로 미 재무부가
대북 금융제재, 즉 마카오에 있는 방콕델타 아시아은행, 북한이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면서 불발됐습니다.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실험을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더 진전되는 걸 막고자 2.13 합의가 진행됐는데 2.13 합의도 비핵화 쪽에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시키고 사찰을 일정하게 진행한다 했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에너지 지원과 테러 전국 해제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북한의 영변에 냉각로가 폭파되고 테러 전국 해제가 일정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핵시설 사찰 문제로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9.19 성명 무산을 계기로 핵실험을 했지만, 그때부터 2017년 9월까지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고요. 그거에 강도 높은 대북 제재도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그런 거의 절정으로, 북미 간의 갈등의 절정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됐죠. 즉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의 전쟁에 엄청나게 고양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평창 평화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참가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동결 및 ICBM 실험 발사가 중단되면서 한미일 군사훈련이 중단됐고 남북미 회담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9년 6월까지 남북 정상회담 3회, 북미 정상회담 2회, 남북미 판문점 회동 1차 회동이 진행됐죠. 그렇게 해서 한반도 평화를 논의했지만 실제 아무런 성과가 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 비극적으로 대북 전단지가 다시 살포되면서 북한이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노력을 해서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으로 남북관계 회복을 꾀했죠. 근데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하고, 실제로 2022년부터 비질랜드 스톰 이런 것들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면서 한반도 군사회가 크게 증대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나만이 생각하는 남북 통합에 대한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선언을 적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월 29일 제21기 민주평통 간부회에서 통일대화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 현실에서 전체주의 세력은 허위조작, 선전선동을 통한 심리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인접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발전하면 사기적 이념에 입각한 공산전체주의가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남한의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얘기했던,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연설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인접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발전하면 사기적 의미에 결정한 공산전체주의, 즉 북한이 존속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공산전체주의를 북한을 놓고 분단 현실이라는 그런 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후관이 북한의 적대적 남북관계 선을 촉발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 남북 통합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통일에 담긴 통합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실제로 전통적인 통일 방안으로 1982년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까지는 유엔 감시하에, 유엔 감시가 없더라도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대전환을 이룩하는데요. 이게 앞에서 살펴봤던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그리고 94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일보다는 통일의 과정을 강조하는 그런 전진적인 단계성의 기조로 변화했는데, 이것은 급진적인 통일보다
통일이라는 과정, 즉 통합이 더 중요하다. 남과 북의 통합이 중요하다는 그런 사고 속에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단국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인 총선거를 통한 통일국가 수립이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주평화 민족 3대 통일 원칙을 강조하면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국가를 지향한다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서 흡수통일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통일국가의 체제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뭘까요? 구체적인 제도 형태로는 시장경제와 다당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회주의 연구자들이 얘기했듯이 사회주의 국가가 제일 고집하는 게 뭐냐? 공산당 독재입니다. 왜 우리가 중국과 베트남을 공산당 국가라고 얘기할까요? 공산국가라고 얘기할까요?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할까요? 경제는 자본주의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체제에서 공산당 독재를 유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많이 강조하는 게 공산당 독재인 거죠. 그러면 공산당 독재를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그런 시장경제나 다당제를 표방하지만 크게 강조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북한과의 이념적 충돌이 벌어질까 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민주의 원칙도 되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왔는데 민주의 원칙이란 통일이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합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시장경제라든지 다당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론되지 않았던 거죠. 그냥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통일로 향하는 과도기적 개념으로 남과 북 체제가 공존하는 국가연합인 남북연합을 중간 단계로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경제공동체 기초에서 평화공동체로 나가는 그런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질적으로 그리고 전쟁까지 치르며 왔던 남과 북의 관계이기 때문에 단일한 정치 공동체로 나가는 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기능적인 통합으로 경제 공동체가 강조되면서 화해협력 단계가 통일 과정의 첫 단계로 그래서 사회, 문화, 경제 교류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통합 이론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통합 이론에는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변수를 강조하면서 정치적인 동맹, 그래서 중앙정부, 북한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정치 외교 권한을 다 중앙정부가 갖는 이런 초국가적인 체제를 강조하는 연방주의가 있고요. 또 정치적 요소의 통합은 강조하지만 좀 중앙정부 이런 건 너무 세다. 국가 간의 협력체제 이렇게 해서 서로의 국가 체제를 인정하면서 또한 정치적 요소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런 교류를 하면서 기능주의적인 것을 같이 써가면서 국가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다는 연합주의가 있습니다. 정부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근데 우리는 이런 곳에서 조금 더 인식을 달리해서 정치적 요인이 너무 강조되면 안 되지. 그래서 사회경제적 요인, 즉 비정치적 협력, 즉 정치적인 것보다 경제, 사회, 어떤 인도적 분야 이런 것들의 협력을 통해서 실제로 비정치적인 그런 기구를 꾸려가지고 자연적으로 그런 걸 잘하게 되면 추가적인 협력으로 해서 통합이 달성되는 그런 기능주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남북 화해 교류 단계가 첫 단계로 통일 과정의 첫 단계로 놓이면서 이런 기능주의적인 접근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발전해서 신기능주의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건 유럽연합에서 나왔지만 실제로 기능주의적인 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능주의적인 통합이 다음의 협력으로 경제협력이다 할지라도 다음의 경제협력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정치적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경제적인 협력을 하면서 서로 국익에 따라서 누가 더 이익을 받는가 이런 걸 판단하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다 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제 기능주의를
협력을 하지 않을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하지 않는 정치적 타협, 정책 결단 과정을 갖다가 병행함으로써 기능적 협력이 더욱더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런 정책 타협을 이루는 초국가적인 그런 기구를 설립해서 실제로 통합을 원활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신기능주의적인 접근입니다. 이런 네 가지적인 접근 속에서 우리는 실제로 기능주의적인 그런 선택을 하고, 좀 더 이제 이것이 발전되면 연합주의적인 선택을 해서 단일 국가로 나가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간의 남북 교류협력 과정을 보면은 기능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능주의를 진행하면서 가다서다가 반복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기능주의적인 접근이 진행이 됐고, 이것이 지속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80년대 중반부터 남과 북이 기능적인 통합으로 해서 문화교류, 체육교류 이런 것들을 진행했죠. 그리고 복잡한 정치군사적 문제도 기능주의, 그리고 상업평화론, 평화경제론 등이 제시되면서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공동체가 평화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남북교류협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군사적 긴장이 발생됐죠. 소외교전도 발생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능적 교류조차도 중단시키는 게 되는 거죠. 북한이 개성공단에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원이 없다. 그러면 우린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2014년에. 그러면 이런 것을 원활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정치적 판단을 내려줘야 되지, 다음에 협력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죠. 이런 것이 신기능적인 해법인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남북교류 협력의 차질만이 아니라 이유에서 영국이 탈퇴한 브렉시트처럼 남과 북의 분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제 남과 북의 분리가 발생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펴볼 때 1984년 11월부터 1980년 11월까지 1년간 5차에 걸쳐서 남북 경제회담이 진행됐어요. 이때 합의가 무산됐는데, 우리는 북한의 무연탄 30만 톤, 남한의 철강제, 이걸 물물 교환하자고 그랬고, 북한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경제협력기구를 발족시킨 다음에 교환을 진행하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팽팽하게 맞서서 결렬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기능주의적으로 타협을 했는데, 2000년대 남북 경제회담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위원회를 협력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경제교류를 진행하는 걸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의 자원과 우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물물교환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기능주의 접근이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런 접근을 해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개성공단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잠정 중단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 또 정세 영향을 받음없이 공업지구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는 정책 결정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9월에 재개했는데 이 정책 약속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지 않았죠. 북한이 2010년 1월에 4차 핵실험을 했다는 이유로 개성공단을 2월에 폐쇄했습니다. 근데 물론 핵실험에 대해서 분노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당시의 핵실험은 4차 핵실험이었고 1차, 2차, 3차 핵실험이 있었어요. 그러면 8월에 개성공단 재개할 때 우리가 합의됐던 어떠한 정세 상황이라는 것은 핵실험을 하더라도 개성공단을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이미 1차, 2차, 3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4차 핵실험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기능주의적인 접근을, 지속적인 접근을 결여한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남이 퍼존에 달라지지 않는다. 북은 이중 기준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겁니다. 즉 복잡한 정치 문제보다 비정치적인 경제교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죠. 근데 남한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계속 퍼졌는데도 달라지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군사력을 강화합니다. 북한은 상호 존중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중 기준이 존재하고, 자신들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도발이고, 남한의 군사력 강화는 정당한 거고,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가 손해볼 수 있으니 핵개발을 다시 재개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남한의 자유민주적인 통일과 북한의 적대적 국가관계 선언이 비롯되었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을 했죠. 남북 교류 확대, 그다음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주요 시기마다 핵 동결, ICBM 실험 중지, 한미 군사훈련 중지 이런 정치적 타협을 했습니다. 그런 결단을 통해서 남북 교류를 다시 재가동시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뭐 미국의 어떤 보수 세력, 이해관계자들이 개입을 해서 남북 경제 교류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계적 비핵화의 진전이 잘 되지 않고 한미 군사훈련이 다시 재가동되면서 실제로 신기능주의적인 접근에 타협을 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현시키지 못했던 거죠. 이제는 남북 관계가 만약 재개된다면 이런 신기능주의적 접근이 반드시 지속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통합의 우수한 사례라고 얘기했던 유럽 통합에서 영국이 탈퇴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남과 북에 발생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연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자유민주 통일은 남북 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에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하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것과 또 맞지 않습니다. 즉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통일부 홈페이지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동족상잔의 전쟁과 장기간의 분단이 지속되어 온 남북관계 현실 속에서 통일의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데 우선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평화를 정착시킨 후 통일을 추구한다. 이게 이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기조인 건데요. 오늘같이 남북관계가 악화된 시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한반도 위기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념적인 자유민주 통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흐름에 배치되는 거다. 크게 모순되는 거다. 정치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신기능주의에서. 근데 이런 지나친 정치성은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능적 파업을 도와서 다음의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어내기엔 정치적 타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같은 이념적 가치를 강조했을 경우에는 정치적 충돌을 야기하면서 그래서 말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서 쌓아놓은 신뢰마저 회복시키고 군사적 위기를 더 고조시키는 거죠.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 즉 대화를 통해서만 진행이 돼야 되는 이런 비핵화를 실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유민주 통일이 기간의 남북 교류 협력과 이런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상당히 배치되고 있다. 그런데 이 현 정부는 각종 행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통일부 프론트 페이지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 서로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가까운 통일을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영국의 홈페이지에 바로 계속적으로 게시를 하고 있고요. 또 신통일 미래구상을 만들겠다는데 자유민주주의가 더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자유통일 비전으로 아예 명칭을 바꾸겠다. 이런 변경 검토까지 했다고 그러고 실제로 3월 1일 최근 대통령 경축사에서 자유주의 통일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8월 15일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두적대 관계는 거듭 얘기하지만 이런 자유민주 통일 방안에 대한 선제적인 어떤 비판일 수 있다는 거죠. 공격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책연구기관 원장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유의 북진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실제로 평화통일을 통한 자유의 실현. 그래서 이북 주민들에게까지 우리 헌법의 기본권적인 자유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의 어떤 관계 속에서 악화된 관계 속에서 이런 자유민주적인 통일의 강조가 지금 필요한 시기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통일 방안의 역사를 보면서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은 뭐가 될까요? 우리는 일단 윤석열 정부가 자극적인 대북 발언이라든지 행동을 자제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말의 전쟁이 어떤 위기를 가져왔는가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쟁회가 진짜 온 국민들이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느꼈는데 그러한 것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도 자제해야 되고 또한 발언의 자제를 넘어서 군사적 행동도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축소 중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거 여야가 합의하고 교과서에도 공식화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한 발전적 개선, 시대적 진화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만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개선해야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정말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30주년인데 올해가 이것을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진화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지 못했고 6.15 남북 공동선언 때도 이후에 진전시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협정, 북미 수교, 한반도 비핵화, 남북교류 활성화, 이런 제도화, 이런 과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실현하는 화해협력 단계. 그래서 상호 신뢰가 구축되는 거죠. 이런 것을 최소 10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 연합 단계에서도 실제로 제도 정착과 성숙을 위해서 최소한 10년의 시간을 경유해야 되지 않을까. 아세안이 영내 관세 동맹을 철폐한 게 201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은 국가연합인데 아직도 노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만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반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죠? 남북연합인데 북한 노동자들이 왜 남쪽에 와서 마음껏 일할 수 있을까? 실제로 남한의 노동시장 이런 것들 고려할 때 제한적 이동에 당분간은 불가피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남북연합 그리고 남북연합의 성숙 그래서 실제로 유럽연합같이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발생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이런 것에 최소 10년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의 시간표가 구체적으로 당기는 그런 통일 방안으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가 추상적으로 최소 10년, 10년인데 좀 구체화시키는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화해협력 단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하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연합이 분단 연구라는 그런 어떤 비판적 통념에서 탈피해가지고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남북연합을 국내적으로 공식화시켜야 될 그런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는 헌법 조항의 개정, 즉 영토 조항의 개정 이런 것들도 고려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통일 방안의 최종 단계인 1국가 1체제 통일 방안에 대해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단계 통일 방안은 통일에 진행되고 있는 1단계, 즉 남북 화해협력 교류 단계, 그리고 2단계 남북 연합 단계를 충분히 경험한 세대가 선택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제대로 충분히 경험하지도 않고 1국가 1체제로 통일된다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악수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통일이냐 이렇게 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만나는 시간 그리고 그들과 충분히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남북교류협력 단계, 남북연합을 거치고 난 그런 세대가 일민족 1국가의 통일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좀 우리가 더 시대적으로 진화해서 남북연합을 한반도 통일의 최종 형태로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남북 공존의 그런 정신을 살리면서 흡수통일에 대한 논쟁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함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지금 시대는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연합만 돼도 남북연합만 돼도 통일이 되었다라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뭐냐? 정보통신, 운송선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시공간이 상당히 압축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정보만 개방하고 또 왕래만 보장해도 우리는 통일된 상태나 다름없어. 이렇게 국민들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뭐 한일 관계가 아무리 악화돼도 뭐 코로나가 한일 관계를 막았지 한일 관광을 하는 일본인의 발걸음, 한국인의 발걸음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 민간 관계에서 한일 관계는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과 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잘하는 국가원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통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사람들의 정체성이 단일 정체성의 시대에서 복합 정체성의 시대로 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복합 정체성을 다중인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한 사람 안에 여러 개의 자아가 담기는 거예요. 즉 남자인데 여자 자아도 있는 거고 또 동물의 자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이버상에서 남성은 여성의 캐릭터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이버 세계에서는 동물의 캐릭터로 활동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일 정체성이 강조될 때는 사회주의 국가에 가면 어떻게 내가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일 정체성에서는 옛날에 성씨만 알아도 뭐 그 사람이 태어난 지방만 알아도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여서 실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회에 가서는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중국과 베트남과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도 많이 왕래하는데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라서 뭐 비자 받는데 뭐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서 비자 받는데 조금 어렵지만 거기 가서 활동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도 많이 교류하면서 사업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 안에 그런 사람들의 정체성을 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로 나가는 과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국가연합 단계에서 북한 주민의 정체성, 남한 주민의 정체성을 포괄하면서 남북연합인으로서 통일인으로서 정체성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부정적 영향, 물론 이제 복합 정체성에 갖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줄이면서 하지만 다양한 정체성의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실제로 뭐 서울인으로서 그리고 남한인으로서 또 남북연합인으로서 또 세계시민으로서 이런 다양한 정체성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서 실제로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끝으로 지금 우리가 통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지금 통일 말이 되냐 북한이 통일 안 하겠다고 하는데 뭐 우리만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통일을 이제 많이 연구자들한테 좀 맡기고 좀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과제를 남기고 지금 당장은 일단 적대적 관계를 평화 관계로 바꾸는 그런 실천이 중요하다. 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되니까. 전쟁 위기를 해소하는. 그래서 DMZ도 평화, 인간 띠입기 이런 것에 국내 평화 역량이 직결하면서 통일 역량이 직결하면서 국제적인 여론도 만들어내서 한반도 평화를 실제로 가져와서 남북한의 적대적 관계가 평화 관계로 진전되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향후 통일 방안을 차분히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도 좀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진정시켜서 그런 통일 방안에 다시 재고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